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한테는 복 받는 게 합격하는 거죠. 네. 뭐 저는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등기법 기본 과정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곧 프린트물을 하나 이제 나누어 드릴 거고요. 그 프린트물 이제 내용 가지고 오늘은 등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관하는 역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되는 등기법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제 필수 개념들,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 기본과정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수업은 기본과정 수업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바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부터는 이제 바로 3월 이제 심화과정 들어갑니다. 심화과정은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실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심화과정부터는 이제 교재는 꼭꼭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교재 잘 챙겨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OX 문제도 심화과정에서 이제 OX 문제도 좀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이니까 꼭 복습 겸 해서요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 수업 시간에 그 OX 문제도 같이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뭐 그래서 뭐 오늘 특별히 이제 교재는 별로 필요 없으실 겁니다.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 가지고 수업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뭐 프린트물이 좀 곧 준비가 될 건데요.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제가 프린트물을 이메일로 보내고 연락을 안 드렸더니 이게 확인이 좀 늦었나 봅니다. 자, 뭐 일단 프린트물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같이 일단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제 사례를 통해서요, 우리 등기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첫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미리 제가 이제 예고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실까봐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오늘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제 수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막 정말로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총 사례가 이제 6가지 사례가 나갈 건데요. 그 6가지 사례에서 벗어나는 유형은, 사례 유형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12문제 중에서요, 아예 긴 사례형으로 해서 한 2문제 정도가 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에서도 지문들도 보면 간략한 사례형으로 주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례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사례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다음 그 사례 유형을 벗어나는 사례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례 유형만 좀 많이 여러 번 좀 복습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이제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을은 X라는 이제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변제기가 뭔지 아시죠? 돈 갚는 날 그 변제기가 되도록 그 채무자 을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우리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안 줘요. 여러분이 갑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을이 돈을 안 줘요. 1억 원을. 내용 증명요. 내용 증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내용 증명은요, 우편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편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내용 증명 우편 보내라고 하면 그 다 이 서류에다가요, 위에다가 이렇게 내용 증명 이렇게 적는데 정말로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그 A4 용지에다가요, 위에다 제목을 내용 증명 이렇게 적는데 이건 여러분 우편의 방식이거든요. 내용 증명 우편 방식이 있고 뭐 배달 증명이 있고요. 그다음 일반 우편이 있고 이건 우편의 방식인데 그걸 이렇게 내용 증명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프린트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 증명, 이제 앞으로 내용 증명 우편 보낼 때 위에다 제목에다 내용 증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 뭔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우편의 방식이고 뭔가를 지금 알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든지 아니면 돈을 빨리 갚으라든지, 그죠? 뭔가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제목을 보낼 때 이제 통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린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세요. 위에다 내용 증명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예. 그죠? 보낼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죠? 맞습니다. 프린팅을 다 받으셨나요? 네? 한 장인데? 사례 6가지. 네, 사례는 6가지. 뒷면에서 6가지인데요. 다 받으셨나요? 네. 자, 그럼 저도 한 장 좀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장 좀 주실래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사례 1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나 변제기에 을이 갑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갑이 취할 수, 을 소유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뭐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막 본능적으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답 찾는 거 아니에요. 답 찾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의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설마 뭐 첫 시간인데 제가 문제를 나눠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절차 순서대로 한다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에는요 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무채재산권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지적재산권? 가령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상표권, 상호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자, 근데 이 무채재산권은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얘는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과 관련 있는 재산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권, 하나는 채권이에요. 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걸 물권이라고 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자, 여러분들 지금 물건 가지고 계시죠? 물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물건을 가져가요. 제가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가 가져갑니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있죠? 다른 사람 누가 가져가더라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요. 그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인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요 대세효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세자를 써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물권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자, 이에 반해서요 채권은요, 채권은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즉 그 의무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제가 이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분에게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분한테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대인효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적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꼭 아셔야 되는 필수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과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데 이에 반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은요? 채권은 왜 발생을 하느냐? 제가 이분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 약속을 체결했거든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빌린 돈 갚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뭐라고요? 채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요, 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자가 빌려주다라는 뜻이고요, 차자가 빌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차 계약에는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일단 소비대차가 있고요. 소비대차. 그 다음 사용대차가 있고요. 마지막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예. 자,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쓴다 이 말이에요.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을 때는 그 동종, 동량, 동가의 물건으로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물건은 그대로 쓰고, 그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령 제가 이분에게 쌀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빌려주고 이제 나중에 갚는다 이 말이죠. 대차. 예. 무슨 계약일까요? 소비대차죠. 여러분, 쌀 빌리면 그 쌀 들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그 쌀 그대로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쓰시고 나중에 동종, 동량, 동가의 물건으로 반환한다 이 말,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럼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그 빌려서 쓴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다만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구별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 이 중에서 무슨 계약에 해당할까요? 지금 갑과 을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슨 계약? 소비대차. 돈은 그 돈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빌려주고요, 을은 쓰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그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 하시려면 꼭 아셔야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뭐라고요? 채권. 제가 이분과 빌려주고 빌려쓰기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만 권리 주장이 가능해요. 다른 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제 채권인데, 채권 중에서도 금전 채권이다, 그죠? 돈 받을 권리. 우리 채권은 다시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금전이냐 비금전이냐. 예. 자, 돈 받을 권리니까 금전 채권. 예. 자, 그런데 을이 이제 변제기가 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 돈을 안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옛날 분들 보면요, 그냥 가서 막 물건 가지고 오고 하잖아요. 채무자 집에 가서 그냥 막 물건 가지고 오는데 큰일 난다, 그죠? 이제 뭐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큰일 납니다. 뭐 그냥 가지고 오면요, 절도죄 범죄에 당합니다. 자, 따라서 자력구제는요, 스스로 권리구제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즉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을 통해서요.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어디요? 법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하셔야 돼. 자, 즉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 우리 형사적인 부분에서는요,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 많죠. 제가 어제도 서울 강의를 갔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종로 상가역까지 한 3구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바로 근처에 저하고는 조금은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지하철에서요, 어떤 참 세상 근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10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학생인데, 그 앉아서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전화,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 타고 그 안에서 계속 전화하는 것도 사실, 그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전화, 그것도 목소리도 커요. 목소리도 크고 내용 다 들리는데. 근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를 조만간에 죽일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얘를 내가 지금 급하지, 강의 때문에 지금 가야 돼서 제가 어쩌지 못했는데, 얘를 데리고 어떻게 가서 지금 상담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참 이제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서운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민사법적인 측면에 봤을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암만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암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뭐예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 여러분, 승소 판결 받으면 법원이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판결 가지고 결국 강제 집행이란 걸 해야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요, 집행할 재산이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예전에 어른들 보면, 그럼 돈 없으면 감옥에 쳐넣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세요. 돈 없어서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 감옥 터져나갑니다. 지금 이 감옥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10배는 더 줘야 될 거예요. 10배, 20배, 100배는 더 줘야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단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 제기하기 전에 뭔가 X라는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임시로, 왜 임시라는 표현 쓰는지 아시겠죠?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니까 국가가 갑에게 채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임시로 붙잡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전처분. 네. 자, 이 보전처분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각자의 의미 아시겠죠? 임시다라는 의미예요. 임시로 한다 이 말이죠. 아직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자, 그럼 가압류는 뭐냐?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요, 가압류. 그럼 가처분은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압류와 가처분, 우리 등기법 시험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별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 분들 보면요, 가압류, 가처분 구별 잘 못하세요. 심지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조차도 구별 잘 못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은요, 그 상대방의 재산이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채무자의 재산을 뭐에 대해서 하느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적 권리, 즉 금전 채권이면 뭐예요? 가압류. 근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 채권이 아니야, 비금전 채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처분. 그 채권자의 권리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지금 갑은요, 법원에 가서 일단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니까 소송 제기하기 전에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간다, 그죠? 그럼 갑은 법원에 가서 뭐 신청하셔야 돼요? 가압류예요, 가처분이에요? 가압류.
이해하시겠죠? 네. 갑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그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한 번씩 나와요. 가압류 신청 어디 가서 합니까? 법원. 우리 과목이 등기법이라고 무조건 등기소 가는 거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가압류 신청하러 왔는데 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깜짝 놀래요. 네,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갑은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요. 가압류 신청을 하면, 자, 역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법원의 재판. 요 제자가요, 심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리,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요. 그 다음에 판자는 판단하다 할 때 판입니다. 심리를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내린다. 그걸 이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법원의 재판에는 역시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항상 보통 구별할 때는 두 가지로 구별하죠. 왜 우리 사람도 보면 구별할 때 남자, 뭐 여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민간인, 군인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때 전에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안 드렸습니까? 우리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직업 2위가 군인이라고. 그 이야기 제가 한 적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 남자 직업에서 인기가 2위가 군인, 그 1위가 뭐냐? 민간인. 그 이야기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구별을 한다고요. 예. 자, 법원의 재판 역시 종류 두 가지입니다. 우리 법원의 재판은요, 하나는 판결이고요, 또 하나는 결정입니다. 판결과 결정. 그럼 자, 판결과 결정 차이가 뭐냐? 판결은요,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판결은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심리를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판결이라고 해요. 법원의 판결. 그 다음 결정은요,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요,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심리를 해서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해요. 이제 판결과 결정 구별하시겠죠? 예. 어느 게 신속할까요? 결정. 비교가 안 되죠. 보통 우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법원의 사정,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한 3, 4일 내로 바로 결정문이 나와요.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그냥 심리해서 바로 판단 내립니다. 그게 결정이에요. 근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변론이 뭐냐면, 여러분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법정에 직접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요, 자신의 주장과 구두로 자신의 주장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증명, 입증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소송 행위를 변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법정에 출석해서 뭔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보통 한 번 정도 잡혀요. 물론 그것도 이제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한데, 보통 한 3, 4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변론기일 잡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를 제기하는 사람, 우리 소 제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소를 제기하는 사람? 원고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이제 용어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니까. 소를 제기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원고. 그 다음 소 제기를 받는 사람을 피고. 네. 참고로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금 이걸 원고 피고라는 말은요,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형사소송 있죠? 형사소송.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제 일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납니다. 그럼 중개사분들 만나면요, 한 3분 정도, 3분도 안 걸려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실력을 어느 정도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법률 용어 구사하는 것만 봐도요, 바로 판단이 있어요.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아시는구나. 여러분,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말 안 써요. 형사소송은요. 그럼 형사소송은 뭐라고 할까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형사소송 제기합니까? 아니에요. 피의자는 죄 지으신 분인데, 죄 지으신 분이 직접 저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소를 제기하나요? 아니에요. 형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시는 분은 검사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그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거든. 그래서 형사소송에는 원고라는 표현 쓰지 않고 원고 역할 하시는 분을 뭐라고 해요? 검사. 그 다음 우리 민사소송으로 치면 피고, 형사소송에는 뭐라고 해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피고인.
아까 민사소송은 뭐 피고, 형사소송은 피고인. 예. 아시겠죠? 예. 일단 뭐 형사소송은 일단 우리하고는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단어들 쓰면 또 없어 보이니까 예. 형사소송, 민사소송 구별 못하고 막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 자, 그 아까 이제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하면요, 우리 소장의 복사본을 우리 복사본을 부본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복사본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본. 그럼 부본까지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럼 그 부본을 피고한테 송달을 해줘야 돼. 왜냐면 피고는 지금 소 제기가 된 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 송달을 해줘. 왜냐면 변론 나와야 되고 하니까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또 피고 주소가요, 이 돈 안 갖고 이러신 분들 보면 주소가 또 불명확해. 그래가지고 이 피고 송달하는 데만 해도요, 나 법원에서 송달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해서 이 보정명령서만 있으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알아서 또 한다 하더라도 그 주소지로 이 간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그분들이 보면 우편물 잘 안 받아. 예. 그러니까 그거 송달하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려요. 거기다가 이제 송달이 되면 이제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아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는 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려요? 보통 1심 판결만 해도요, 보통 짧아야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다 2심, 3심, 시간 무지무지 오래 걸리죠. 그래서 판결이라는 절차는요, 시간이 일단 아주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 결정은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압류 신청을 하면 항상 우리 법원은요, 판결 아니면 결정입니다. 우리 법원의 재판은 판결 아니면 결정이에요. 자, 가압류 신청. 시간 오래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임시로 붙잡아 놓는데 이거 뭐 시간 몇 년 걸려가지고 붙잡아 놓는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결정일까요, 판결일까요? 결정이다. 네, 그래서 가압류는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여러분 당연히 공시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사실 공시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 자, 그러면 아까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등기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 있죠. 그죠? 그래서 결정을 내린 법원이요, 바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라는 걸 보냅니다. 촉구하고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촉탁.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 촉구하고 부탁한다. 촉구하고 부탁한다. 촉탁서를 보내서 바로 등기도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판결이라는 것은 변론을 거친데,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면 변론을 거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요, 변론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이라는 게 나오는데, 판결받으면 어떻게 등기하셔야 되느냐. 다시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에서 이기신 분이 있죠. 소송에서 이기신 분을 뭐라고 해요? 승소자. 그래서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판결받으면 승소자가 다시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가셔야 돼요? 등기소. 아, 이제 자꾸 법원만 갈 일이 아니라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등기소요. 등기소 가서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법원에서 판결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승소자 단독 신청. 소송에서 이기신 분이 그 판결문 가지고 다시 또 등기소 가셔야 돼.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럼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뭐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가압류라는 이 절차, 이 보전 처분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바로 심리에서 판단 내리고. 그러면 등기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죠?
가압류 등기까지 동시에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 강조드립니다.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촉탁. 그래서 결정을 내린 법원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그냥 촉탁서를 보내서 바로 등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결정이란 것은 신속한 절차다. 변론 거치지 않는 신속한 절차다. 따라서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구하고 부탁한다. 촉탁서를 보내서 바로 등기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전 처분 이제 끝나서 임시로 붙잡아 뒀어요. 그러고는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돈 달라라고 하는 소송, 빌려준 돈 갚아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아까 소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원고는 누굽니까? 누가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갑이요. 채권자 갑이. 그래서 갑이 원고. 그 다음 소 제기를 받는 사람을 피고로 합니다. 사례에서는 피고가 누구죠? 그죠? 소송을 제기한다. 자,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판결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갑에게 1억 원 주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판결 받고 이제 뭘 하셔야 돼요? 강제 집행이란 걸 해야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는 강제 집행. 자, 이 강제 집행의 절차는요 3단계입니다. 역시 알아두셔야 돼요. 강제 집행의 절차는 3단계. 먼저 압류, 그 다음 현금화, 배당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압류, 현금화, 배당 3단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좀 눈에 힘을 좀 주세요. 예. 압류, 현금화, 배당 이게 강제 집행의 절차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압류 위에는 아까 제가 보전 처분할 때는 가짜가 붙었다, 그죠?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학상 본압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학문적으로는 본압류라고 표현하는데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법률 용어 그대로 법규정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법규정에서는 그냥 압류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거고 이제 압류는 판결 받아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압류. 자, 그러면 사실 우리 공시법 시험에서는요 어디까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면 여기 압류까지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우리 공시법에서는요. 근데 이 뒤에 현금화와 이 배당 절차는요, 현금화 배당 절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나와요. 우리 공시법에서는 사실 압류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압류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은 똑같아요. 위에 있는 보존처분 가압류와 밑에 있는 압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부터 합니다. 압류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붙잡아 주세요라고 신청부터 해요. 근데 그 신청을 일단 압류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프린트본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용어가요. 이제 용어가 달라집니다. 아까 가압류는 임시로 붙잡아놓은 그건 그냥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압류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압류 신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청. 그 다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역시 신청, 결정, 등기입니다. 시스템은 똑같아요. 신청, 결정, 등기. 위에서도 가압류 보세요. 신청, 결정, 등기.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용어만 달라집니다. 이제 가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압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압류 신청, 압류 결정, 압류 등기라고 하지 않고 용어가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따 배우실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합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 강제경매 개시 결정,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압류다. 자, 그러면 역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왔거든. 이제 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뭔가 변론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그냥 제출한 서류 가지고 바로 판단 내립니다. 그럼 강제경매 개시 결정 나와요. 등기는 어떻게 해?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해? 촉탁. 바로 촉탁서를 보내서 등기 이루어집니다.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 사실 우리 이제 공시법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우리 중개사 2차 시험을 통틀어서 본다라면 여러분들 그 이후의 절차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 공시법 시험은 이제 여기까지만 나와요. 압류까지만. 그런데 좀 이제 뒤에 나오는 현금화와 그 배당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을 소유 X 부동산을 이제 압류, 이제 완전히 붙잡아뒀어요. 압류 붙잡아뒀으면 그 부동산 뭐 기둥 하나 떼주면 1억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백에 1억 원을 줘야 되니까 그 부동산을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채권자에게 돈 주려면요 현금으로요, 돈으로요. 그래서 그걸 현금화 절차 또는 뭐라고 하냐면 매각 절차 또는 경매 절차 같은 말이에요.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현금화를 매각 절차 또는 경매 절차라고 합니다. 매각 절차, 경매 절차.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을소유 X 부동산을 이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경매라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매각 절차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매각 기일에, 매각을 여는 그 매각 기일에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 뭐라고 하죠? 우리 매각 절차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을 아마 표현 들으시면 여러분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매수 신청하시는 분, 매수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매수 신청인이다, 그죠? 매수 신청을 하시는 분을 매수 신청인이라고 해요. 이제 나 이 부동산 사겠습니다라고 매수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수 신청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이 매수 신청을 하시는 분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응찰자라고 합니다. 일본식 한자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법에서는 이 응찰자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응찰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응찰자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 신청이. 자,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이죠. 그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은 뭐라고 한다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 이걸 예전에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낙찰자. 제일 높은 가격 써내신 분, 그건 이제 낙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이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은 이제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와요. 그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뭐라고 하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어차피 이제 중개사 법률 및 실무 가시면 하셔야 되고 이거 좀 표현이 시험에 등장하니까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인. 이걸 예전에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경락인이라고 표현해요.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분 이래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매수인이요. 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합니다. 보통 대금 납부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요. 1개월 이내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럼 매각 대금을 이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돈만 내면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이 돼요. 대금만 내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자. 그래서 그 단계 알아두세요. 매수 신청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다음
매수인. 그 다음 소유자. 대금 납부하면 소유자. 돈만 내면 소유자 되는 겁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등기.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돈으로 바꿨어요. 현금화. 이게 이제 현금화 절차입니다. 돈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 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채권자들에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배당이라고 해요. 이제 그 돈을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신 분은 지금 누구예요? 아까 압류는 지금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요. 갑이 압류를 했어요. 그 압류를 한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압류 채권자에게만 매각 대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줘요? 다른 채권자들에게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당. 자, 근데 이제 배당을 해줄 때는요, 그 채권의 우열 관계에 따라서 배당을 해줍니다. 채권의 우열 관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배당 순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 게 가장 1순위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 게 뭐냐면 집행비용입니다. 강제 집행할 때 들어간 집행비용이요. 자, 지금 이 집행비용은 여러분 누가 냈습니까? 갑이요. 압류 채권자가요. 압류 채권자가 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 압류하려면요, 일단 우리 집행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시면요, 이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집행관은 공무원이긴 한데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고, 이분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아요. 이 압류하시는 우리 압류 채권자가 이 집행관 고생하시잖아요.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 받으시는 분이에요.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월급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우리 집행관 보통 법원에서 한 5급 공무원 정도 하시다가 퇴직하시면, 5급이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무관. 한 사무관 정도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그러면 집행관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 집행관은 임기가 4년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딱 임기 4년입니다.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나면 집행관이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사무관 퇴직하셔가 집행관 하기 힘들어요. 제 아시는 분이 집행관 4년을 이제 4년까지 다 마치셨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법원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30년 이상 근무하고 집행관을 4년 했는데, 그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벌은 돈이 집행관 4년 한 돈보다 적대요. 수수료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수수료 다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압류를 한 그 압류 채권자 갑이 일단 먼저 냅니다. 그럼 집행관 수수료만 들어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집행관 수수료만 들어가느냐? 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 거기다가 이제 이 매각 기일 같은 거 공고를 합니다. 신문 같은 데 공고를 해요. 그럼 그 공고 수수료부터 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집행비용이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집행비용은요, 이 갑이라는 지금 압류 채권자가 돈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이 집행비용을 예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리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갑만을 위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을의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입니까?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 그래서 그걸 공익비용이라고 해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니까, 그래서 얘를 항상 제일 먼저 1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당을 할 때 항상 집행비용이 제일 1순위로 먼저 배당을 해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배당을 해주는 게요, 우리 민법 제367조입니다. 367조의 내용이 뭐냐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저당물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이죠. 그 취득하신 분이 거기다가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내가 비용을 들였다. 그 비용이 필요비일 수도 있고 유익비일 수도 있고요. 비용을 투하를 했어.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내가 샀어요. 샀는데 내가 거기다가 막 돈을, 왜 건물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야. 쓰러지려고 해서 거기다가 막 기둥도 새로 하고 담장도 예쁘게 새로 꾸미고 해서 막 각각 필요비와 유익비를 막 투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건물이 만약에 쓰러졌으면 그 경매도 진행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돈을 투하를 하는 바람에 그 경매의 목적물의 가치가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어. 그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분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나머지 채권자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왜냐면 그 돈 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니까. 역시 공익비용입니다. 우리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민법 367조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공익비용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니까 항상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항상요. 모든 경매 절차가 들어가면 1순위, 2순위 항상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 3순위로 배당을 받는 게 우리 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왜 거기 법에서 보시면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나요? 네. 사회적 약자보호입니다. 소액임차인. 그 다음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 임금 중에서요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왜냐면 근로자들 임금 체불돼 가지고요 못 받으면 최소한 3개월치 그 다음 3년치 퇴직금 정도는 있어야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상 3개월치 그 임금 또는 뭐 3년치 퇴직금 이런 것들, 얘들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3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앞으로 제 수업에서는 들어볼 일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 이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공시랑도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 이 내용은 지금 앞으로 저한테는 들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뭐 합격하고 뭐 실무 강의를 오시거나 하면 뭐 들을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아마 들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보호. 그 다음에 누가 또 배당받아가느냐, 이제 4순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누가 배당받아가느냐. 세금은 조세 있죠, 조세. 우리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조세 채권은 다시 당해세와 비당해세로 구별을 합니다. 당해세와 비당해세. 그럼 당해세라는 게 뭐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 채권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 그 대표적 예가 재산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그 조세를 당해세라고 하는데,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4순위로 당해세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 2, 3, 4순위는 등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먼저 배당받아가요. 항상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 배당받아가느냐, 이제 저당권 설정받은 1순위 저당권자 있죠? 1순위 저당권자 또는 1순위 을구에 제일 먼저 등기되어 있는 1순위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있죠? 이제 그분들이 배당받아갑니다. 5순위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 1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돈 빌리러 가보세요. 1억 원 은행에서 다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암만 은행이 1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받더라도, 은행이 암만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안 빌려줘요. 앞에서 항상 얘들이 먼저 가져가니까요. 돈을 다 안 빌려준다, 1억 원 다 안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배당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채권에 이제 궁극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사례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얘들 앞에서 다 가져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그냥 일반 채권자거든. 남는 돈이 있으면 그제서야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배당은 역시 채권 금액에 비례한 안분 배당으로,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나머지 이제 앞에 선순위들 먼저 다 가져가고 남는 돈을 그냥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습니다. 결국 사실 거의 돈 못 받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사례 1번이랑 비교를 하셔야 될게요. 사례 2번입니다. 2번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간략하니까 2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막 달려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자, 사례 2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관계 이제 1번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 빌려줬단 말이죠. 돈을 빌려줄 당시 을 소유 X 부동산에 1억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다음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그다음 갑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자, 변제기에 을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사례 2번. 제가 이제 이걸 도식화해 보면 차이가 뭐냐면 1억 원 빌려준 것까지는 똑같아요. 1번이랑. 근데 지금 사례 2번에서는요. 을이 이 부동산 소유자가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줬대요. 그러면 을을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설정해서 줬다라는. 그러면 갑은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자. 한 5, 6월이 됐는데도 아직 설정자, 저당권자 구별 못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한 5, 6월 됐는데도 아직 설정자가 누구, 저당권자가 누군지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 돈 빌려준 이 채권자 보고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인데 이 사람 보고 저당권자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걸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낍니다. 시험은 시험이구나. 세상에 5, 6월, 7, 8월이 돼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 합격자 모임에 와 계세요. 아, 신기해, 진짜로. 그래서, 그죠. 그분이 가서 제가 뭘 어떻게 잘 하실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근데 합격자 모임에 와 계세요. 예. 그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정말로 이분이 와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분은 오실 분이 아닌데 그냥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순간은 이제 혹시 따라오셨나 그냥. 근데 따라와서 시험 떨어졌는데 그 합격자 모임에 따라온다는 거는 그게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실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1차 시험만 합격했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합격하셨어. 2차까지 동차로요. 1, 2차를. 물론 이제 그 전에 몇 년 또 하셨는데 어쨌든 몇 년 하셔도 안 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구별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취미처럼 하세요. 공부는 여러분 취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취미 생활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건 취미예요. 여러분 왜 운동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호인들 선수들하고 게임을 해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이 선수들은요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밥만 먹고 운동만 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20년 30년 40년을 해보세요. 그분들하고 게임이 되는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시간씩 쏟아 부으셔야 돼요. 10시간 많아요? 근데 한 10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뭐 힘드시면 제가 조금 양보할게요.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지. 자, 이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여야 합니다. 채권자. 그럼 지금 여기 사례에서는 우리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신 분이니까 채무자다, 그죠? 채무자. 일단 또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요. 승계.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설정적 승계가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던데요. 이 설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여러분 창설하다 할 때 설자입니다. 건설해서 할 때 설자예요.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만들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줬다. 그 다음 이전적 승계는 그 있는 걸 그대로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전적 승계는 이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걸 수치로 표현해서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할 수 있는 걸 100이라고 한다면요. 이전적 승계는 그 100이라는 걸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고스란히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전적 승계. 그럼 설정적 승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요 한 50만 만들어서 떼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소유자는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소유자는요. 그럼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전적 승계, 즉 소유권 이전이란 말은 그대로 나는 여기서 하나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그대로 다 넘겨줘. 사용, 수익, 처분의 권 그대로 다 넘겨줍니다. 이게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럼 설정적 승계는 사용, 수익, 만약에 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사용, 수익의 권능만 얘만 떼서 얘한테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용, 수익의 권능만 가지게 되는 거죠. 처분의 권능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사용, 수익은 이제 내가 안 하고 이건 네가 해 이 말이지. 떼서 주는 거야. 처분의 권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설정적 승계는 이럴 수도 있지만 가령 100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50을 줍니다.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분의 권능만 떼서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설정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설정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이 권리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용익권이라고 해요. 쓰는 권리만 떼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익물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요? 담보물권, 담보권. 처분의 권능만 떼서 주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이전은 그대로 100대 100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 그걸 이전적 승계. 되셨나요? 이 개념부터 먼저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저당권자는요 반드시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채권.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은 내가 가지고 저당권은 아들 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권과 저당권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지금 채권과 저당권이 합쳐서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채권 하나, 저당권 하나, 권리 두 개입니까? 갑은?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더 선택지 더 없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뭐? 권리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 개념 아셔야 돼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여러분 두 개입니다. 채권도 있고요. 뭐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 권리 몇 개라고요? 두 개. 1번 사례랑 비교하세요. 1번은 갑은 무슨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권리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채권과 저당권이 하나의 권리다. 아닙니다. 갑은 여기 사례에서 갑은 채권도 가지고 있고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도. 다만 이 저당권은 민법에 따르면요. 왜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했냐? 돈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해서 준 거예요. 을이 저당권을 만들어서 준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따라다닌다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하나에 합쳐져서 하나의 권리가 된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채권이 소멸하면요.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너무 말이 빨랐나요? 다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O입니다. O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과 저당권은 별개의 권리이긴 한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요 채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종성, 수반성이라 해요. 부종성이요. 수반성. 그럼 조심하실 것은 뭐가 부종하고 뭐가 따라다니는 거야. 누가 부종하고 누가 따라다니는 거야.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채권이라는 게 없으면 저당권은 설정받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또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라는 거. 그래서 저당권이 채권에 부종하고요. 저당권이 채권에 수반 따라다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다만 갑은 하나의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권리는 두 개 가지는 거예요? 두 개 가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면 채권 소멸한다. OX. 저당권이 소멸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OX. 그건 X다 이 말이죠. 별개의 권리니까 채권은 주된 권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냥 종된 권리만 소멸하면 종된 권리만 소멸하는. 그러면 저당권이 만약에 소멸하면 얘는 그냥 일반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채권이 같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같이 소멸한다. 그다음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저당권도 수반 같이 따라간다 이 말. 되셨나요? 예. 네. 자, 그다음 그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단 답을 적어놓고 물어봅니다.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한지 답을 다 적어놓고 물어봐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이게 밀접한 연관관계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돈은 아들이 은행 가서 빌려. 돈은요. 아들이 은행 가서 빌리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면 그냥 야 담보 제공해줘. 아니면 나 돈 안 빌려줄 거야 하니까 아들이 뭐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당권 좀 설정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설정자입니다. 아버지가 저당권 설정자, 아들이 채무자.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죠? 네. 자, 우리 그런 아버지, 즉 채무는 없고요. 채무는 없고, 만약 채무는 없어요. 채무는 만약 없고 저당권만 설정하는, 채무 없으면서 저당권만 설정하는 그 저당권 설정자, 얘를 뭐라고 하냐? 그런 아버지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다, 그죠? 돈은 아들이 빌리는데 난 저당권만 설정해줘. 불쌍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 닭살이 돋고 합니다. 막 유치하고, 그죠? 근데 막 외우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심히 왜 등기법이 어렵고요. 등기법 문제를 보고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막 이런 용어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읽어도 뭘 물어보는지 알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채무는 없이 저당권만 설정해줬다. 그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인. 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 사례에서는 지금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림이죠. 예. 자, 그럼 값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자, 가압류 신청 할 필요 있느냐? 없어요. 가압류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없느냐?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저당권의 효력이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경매 신청권.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사실 우선 변제권도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선 변제권도 막강하지만 경매 신청권 엄청나게 막강한 효력입니다. 이 경매 신청권이란 뭐냐? 바로 집행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자는요. 따라서 가압류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이 기를 쓰고 저당권 설정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1순위가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경매 신청권이라는, 여러분 아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소송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 경매 신청권은 엄청나게 막강한 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가압류 할 필요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만 하시면 돼? 강제 집행만. 여기서는 강제 집행만 실시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강제 집행의 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의 절차 똑같습니다. 압류, 현금화, 배당. 자, 다만
압류를요, 아까 1번이랑 구별하려고, 그래서 압류 신청, 압류 결정, 압류 등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1번이랑 구별하려고. 1번은 판결 받아서 집행 들어왔다, 그죠? 아까 1번 사례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판결 받아서 바로 들어왔다 이 말이지. 지금 사례 2번은 판결, 지금 소송 필요 없다, 그죠? 판결 안 받았죠? 그냥 채권자가 바로 임의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임의경매. 임의경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압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신청, 결정, 등기. 그래서 얘는 용어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 신청.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역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정이니까. 등기는 어떻게? 촉탁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등기부만 딱 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겠죠. 등기부 보시다가 자 이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부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아, 이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이분이 돈을 안 주니까 판결 받아서 집행 들어왔구나 이 말이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그럼 뭐예요? 등기부 이제 여러분들 많은 등기부를 보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중개업을 하시면 하루에도 많은 등기부 보실 거예요. 그럼 등기부 보다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 이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판결 안 받고 그냥 바로 집행 들어왔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세금 안 내신 분들 있죠? 세금 한번 안 내보셨나요? 한번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세금 한번 안 내보세요. 안 내면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내라고 소송하듭니까? 세금 안 내신 분 우리 납세자한테 세금 안 내면 소송을 해요? 안 해요. 그냥 공권력에 의해서 소송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요.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바로 집행 들어가요. 그럼 걔는 또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 조세채권 그냥 역시 판결 안 받고 그냥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럼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등기부에 뭐라고 기재하느냐면 압류라고 기재합니다. 이 등기부 보시다가 압류라고 등기돼 있어요. 압류라고 등기돼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세금 안 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별하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임의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 그냥 압류. 그냥 압류라고 등기되어 있는 걸 뭐라고요? 세금, 조세.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